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자정 마감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했다고 하죠.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면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게 잠시 후 있을 경제 박뉴스에서도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긴 한데 정말 뜨거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서초동을 뜨겁게 메웠던 촛불 행렬. 정치권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판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검사 출신의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프로 즐겨들으시는 애청자분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사람들 많이 늘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자정에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했다고 그러네요. 오늘 중으로 예상 당첨 커트라인이 발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어제 자정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청액이 총 공급액 20조 원의 3배가 넘길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29일 이 서민형 이 안심전환대출 신청받은 지 열 하루 차였던 지난 금요일 26일 오후 4시 기준 신청액이 50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청 건수만 44만 건에 달하는데요. 이 29일 이제 자정까지 온라인 접수를 마치게 되면 신청액, 공급액의 3배 수준 6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이 9억 원 이내 조건이 있지만 집 가격이 이제 싼 순서대로 우선권을 이제 줘서 이 상한선은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신청자가 많아서 기존 정책 모기지 금리 보금자리론 상한선인 6억 원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집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환 대상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금융당국은 오늘 신청자들의 어떤 소득, 주택가격 분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커트라인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67억 원 있어야 부자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도대체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금융자산입니다. 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지난해 말 기준 32만 3천 명입니다. 1년 새 13,000명, 4.4% 증가한 건데요. 이 부자 보고서는 올해로 벌써 9번째인데 이 K금융지수경영연구소가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4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자들의 70%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어서 부산, 대구, 경남 순으로 많았고 자산의 유형을 보게 되면 부동산 자산이 53%, 금융자산이 39%, 즉 절반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압도적입니다. 1,900만 원이고요. 생활비 지출액은 1,040만 원. 이 둘 다 일반 가구의 한 4배 수준이고 이러다 보니까 연간 저축 여력이 가구당 월 평균 55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67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국에서는 부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절반 이상, 일들 합한 절반 이상은 이제 본인은 부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이 부자들의 재테크도 관심사인데요. 올해 2019년 현재 한국 부자들은 단기적으로 금융자산보다 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유명하다라고 봤고 올해는 이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이들은 월 생활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정말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중국에 투월당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이 5년 뒤에 반도체를 빼고 모두 중국에 이리저리를 내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9대 한국 이 수출 주력 산업회 협회 이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일 3국의 산업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 2000년만 하더라도 일본이 6개 부분, 한국이 2개 부분, 중국은 1개의 부분에 불과했지만 2024년 말에는 중국이 9개, 한국이 1개, 일본은 1위 품목이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예측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의 산업 굴기가 예사롭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산업별로 보게 되면 중국의 무선통신 기술,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 등에서 5년 후면 한국의 기술력의 90% 수준을 넘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서장들의 이 제언은 뭐냐? 이 한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 활성화를 좀 저해하는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조국 수사는 계속 간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또렷이 그리고 아주 크게 들리는데요. 여의도 촌철살인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쟁점을 법조인 출신 두 분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혹시 재판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예. 그리고 검사 출신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법조인들 요즘에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그 지난 주말에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고요. 물론 반대편 도로에서도 뭐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이런 집회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주호영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법치주의의 후퇴이고 힘으로서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후퇴다? 예.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수사를 무디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이슈를 들고 나와서 힘으로서 수사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검찰 수사를 절제 있게 하라는 사인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저는 10월 3일 날 소위 이제 보수 우파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대결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너무 잘못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였던 인원과 관련해서는 너무 과장되고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이제는 언론이나 정당의 신뢰성까지도 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최초에 10만이 참석했다 그러다가 100만이 네. 참석했다 그러다가 심지어 언론도 150만, 200만까지 있는데요. 강남 3구가 다 나와도 160만 밖에 되지 않고 소위 1평방미터당 몇 명이 참석했냐는 페레미 기법으로 따지면 잘 잡아도 5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0만, 150만 이러니까 옛날부터
그 나라가 망하려면 도량형을 속이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인구 집계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네. 나라 전체가 점점 혼미한 상태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그널을 줘서 국민들이 움직인 건데 이거는 사실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시고 특히 그 나와 있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그 숫자를 추산하는 과정도 매우 과장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네요. 김경진 의원님 어떠십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나 또 주활동 무대가 광주인데 광주에서도 보면 올라가시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건 그렇고. 근데 장소가 사실은 이제 사법개혁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가 지금 법 개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공수처법 입법이라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제도 개선 법 개정의 핵심 주안점이 있다면 서초동이 아니라 국회 여의도로 와서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이제 매번 정권이 네. 이제 검찰이나 경찰 이런 속칭 권력기관 수사기관의 인사권을 장악을 해서 이 권력의 눈밖에 나는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인사로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장악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사실은 법무부 앞에 와서 이제 과천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한 어떤 장소 선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서 촛불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실은 검찰 개혁을 지금 현재 검찰 스스로 할 부분은 없거든요. 대부분 국회가 하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의한 어떤 인사 운영이 이제 하든지 이러면 그 장소 선정은 조금 좀 잘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법무부가 있는 과천에서 하던가 하는 게 맞고 국회 앞으로 국회에서 하던 게 네. 맞고 네. 뭐 서초동에서 하는 거는 그냥 조국 수호와 관련돼서 수사에 좀 불만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죠. 좀 든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오히려 소진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순수하게 검찰 개혁만 외치면 될 텐데 네. 조국 사건 수사를 무디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내세우니까 외치면서 오히려 그것을 소진시키는 이율 배반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는 검찰 개혁을 못하게 까먹고 있다. 본인들 마음에 드는 경우에만 잘한다 그러고 아니면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오고 있어서 이게 되게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방향이나 이런 뭐 모양새가 좀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의 골자가 결국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그런 권한을 조금 조정하겠다 이런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문제를 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 이런 건 맞는 건가요? 저는 우선 검경 수사 권한의 조정은 네. 어느 정도 방향성은 맞다. 우리 검찰은 수사 지휘권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네. 기소권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어느 검찰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부작용이 없지 않은데 네. 경찰에 관해서 독자적인 수사 영역을 인정을 해주고 네. 검찰의 특수수사나 자체 수사 기능은 좀 줄이면서 그 대신에 검찰의 주기능은 경찰 수사를 감독하는 기능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인권이 지켜지는지를 보는 이런 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 검찰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저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검찰에 자율권을 주고 어느 정도 감독권을 주느냐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공수처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찬성 비율은 높습니다마는 저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공수처는 어떤 공수처냐에 따라서
평가돼야 하지 공수처 설치 찬반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수사기관을 또다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 기구 설치가 아니면 안 될 이 기구가 설치됨으로써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고칠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하는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네. 검찰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이런 것들인데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방금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이 못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인사권으로 내쫓히고 자천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 인사권 네. 이것에 관해서 수사 영역에서는 그것이 함부로 작용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한 파트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이 자체 비리에 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여하이 할 것이냐인데 그렇다면 저는 공수처는 저는 설치 찬성 입장입니다. 하되 모두 공수처장이나 수사관 임명을 야당에 맡겨야 한다. 야당에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 감독을 하니까 네. 야당 측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모두 다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딱 수사 공백이 검찰 자체와 권력 주변인데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수사관이 임명되면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당론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공수처가 필요하고 찬성하되 대통령 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수처가 돼서 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검찰 자체 식구들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밝힐 기관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여당이어도 모든 인사권을 야당에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저는 그렇게 될 때 수사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국력 소모가 없어지고 야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여당이나 실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면 수사의 사각지대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영역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획기적인 그런 인사권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이 제안을 했더니 네네. 2년 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맞다, 주 의원 말이 맞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패스트 트랙에 나온 법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대통령이 또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자, 그러면 김경진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왜 고유정 씨 그 첫 번째 이제 아기 죽은 것과 관련해서 그거 경찰이 혐의 없다고 해서 이제 내사 종결 시켰다고 결국은 다시 지금 해서 고유정 씨 범행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경찰도 오류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걸 촘촘히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화됐으면 강화돼야지 이게 약화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 자율권 또는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그리고 사후적 예외적으로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도 결국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에 의해서 인사권이 장악되면서 이 인사권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현재의 총장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서 대구 고검검사로 가서 한 3, 4년을 숨도 못 쉬고 그냥 거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작년에 환경부 장관하고 청와대 환경비서관 수사했던 동부지검 검사들 요번 2월달 요번 8월 인사인가요? 인사에서
다 그냥 좌천되고 이번에 그냥 사표 내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번 정권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이 인사권을 통해서 이 정권에 반대되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다 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공수처는 그럼 과연 검찰하고 달리 그러면 또 다른 독자적인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사건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조금 수사가 어려워지는 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들어갔을 때도 네.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다가 변호인이 이게 영장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영장을 2번을 추가로 지금 발부받아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적법 절차가 강조가 되고 모든 수사하는 과정에서 옆에 이제 변호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수사 과정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실은 검찰이 막강한 화력과 막강한 조사 능력이 있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혐의를 확정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공수처 같은 경우 이제 커봐야 뭐 공수처 소속 검사 30에서 50명, 수사관 한 100명 남짓 될 텐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데 특수부 검사들 뭐 100여 명씩 있어도 뭐 수사 못한다. 6개월 1년씩 질질 끌어서 가는 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정 능력과 수사 능력이 이게 조금 더 좀 저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옥상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네.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검찰 내부에 비리가 있을 때 그걸 네. 이제 가령 경찰이 적발을 했다고 할지라도 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전부 검사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걸 검사를 거쳐가지 말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거쳐가도록 한다면 경찰이 20만이나 되고 자체 정보 능력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검찰의 비리를 사정하는 이런 범위 내의 효용성을 가지고 공수처를 만든다. 저는 그런 측면이라면 대단히 찬성하는 네,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께서는 공수처 설치는 찬성하긴 하는데 인사권이 이제 사실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일단 가지는 것부터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그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98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수사기관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공수처에 관해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관해서 쓴 책이라든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읽어보면 검찰은 임기 후반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권력을 잡는다.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는 더하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했다. 이런 시각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도 임기 후반이 되니까 검찰이 권력에 들이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막는 방법이 뭘까를 오래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을 잡고 있을 기관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수처고 공수처는 처장부터 다 대통령이 임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은 검사 임관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검사장이 되려면 20년 이상 수사 훈련이 되고 이렇게 말하자면 수사 지휘자 반열에 가는데 이 공수처법에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법무부 문민하를 외치면서도 탈검찰을 외치면서도 주로 민변 출신들을 많이 발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을 저희들은 대부분 민변으로 발탁해서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못 덤비도록 검찰의 부정이나 비리를 찾고 임기 말이나 임기 후를 관리해 가겠다.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집요하게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은 반대하는 것이고 저는 진실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려면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치, 야당이 임명해서 청와대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인사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볼 수 있는 이 기능을 갖출 때 저는 오히려 그런 기분이 필요하다. 진정 공수처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바로 잡으려면 야당이 다 임명해라. 우리 야당으로부터 다 수사받겠다.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금 선진화법에 올라가 있는 안들은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처럼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전혀 보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검찰은 딱 임기 초기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죽어있는 권력 지난 정권의 죽은 권력을 수사하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점점 나중으로 갈수록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다. 이제 이게 바로 대통령의 시각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공수처 설치가 조금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경재 의원님 할 말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네. 초기에는 사실은 네. 부정비리가 잘 없어요, 보면. 집권 초기에는. 네, 조금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부정비리가 생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검찰도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투서라든지 신고 이제 또는 어떤 공익 제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나 신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권력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그런 자료 확보라든지 신고들이 많아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 050도 쓰시는 분께서요. 공수처 만들면 정치검사 또 만드는 거 아닌가요? 또한 사람 성향상 고위 간부를 감사하는 공수처에 들어가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3부는 조금 마치고 그다음에 4부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더 뜨거운 4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YTI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는데요. 여의도 촌철살인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요, 이 검찰 이슈, 조국 수사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주말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 위헌적 쿠데타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이런 표현들, 이게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검찰이 정말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있는 건지 이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주호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이 나서는 순간에 네. 이게 지금 범여권의 위기를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인하는 거다.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긴급히 본인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말들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조국에게 혐의가 있는데 혐의가 없는 가족들을 들쑤신다면 뭐 인질극이나 이런 말들이 되는데 네. 이건 전 가족이 다 범죄 혐의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연구 논문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다음에 인턴을 제대로 한 것이냐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슨 가족을 인질 잡고 조국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피의자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작가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고요. 네네. 오히려 자기 지지층들을 독려해서 결집시키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있고 그다음에 수사가 과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을 무려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면서 음식까지 시켜 먹었다는 건데 팩트가 다 다르지요. 여성만 둘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아들까지 있었고 여성 수사관들, 여성 변호사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11시간 압수수색은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래서 기다린 시간. 그다음에 수사관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자신들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식사 시켜 먹은 시간. 그다음에 두 번이나 압수수색의 범위에 관해서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나중에 그것이 혹시 논란이 될까 봐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새로 받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제하고 나면 실제 압수수색에 소요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당한 수사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저는 사실이 다르다고 보고 워낙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된다든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진영 전체의 문제가 오니까 정권 전체의 문제가 오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상처받을 생각하고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어요. 그 장소에. 근데 그 압수물에 목록을 잘못 적어갖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압수를 마치고 나가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원래? 그런데. 2번이나? 아니, 하나도 압수할 것이 없으면 네. 나갔다 오는 게 맞죠. 네. 우리 집에 이 압수영장 수색 대상은 전혀 네. 없다. 네. 그러면 나갔다 오는 게 맞지만은 네. 또 압수수색 일부는 압수수색 중에 있는데 범위의 다툼이 있을 때는 네. 압수수색 팀이 들어가니까 압수수색을 A를 압수하고 B를 압수하는 네.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행을 하겠죠. 네. 그런데 범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딴 걸 집행하면서 다시 정정할 수 있는 것이죠. 김경재 의원님 검찰 네. 출신이시니까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있는 거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새로 필요한 거 추가를 받아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워낙 이게 그 피의사실 공표하고 네. 사실은 이건 이제 압수수색의 과잉에 관한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압수수색에 있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논란이 됐으면 네. 검찰이 공식적으로 좀 자세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네. 최소한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의사실은 아예 제외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 압수가 몇 시 몇 분에 들어가서 몇 분까지 이걸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런 몇 분쯤에 변호사 누구에 의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또 이 점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법리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검찰이 뭐 추가 영장을 받으러 갔다. 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좀 정확히 밝혀줬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긴 것 같은데 이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총리까지 나오니까.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총리 발언이 신빙성이 있니 없니 결국은 이제 검찰 발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총리님 말씀도 결국은 팩트에 틀렸다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네네. 최소한 피의사실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과정 자체를 공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하고 상관없이 허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주호영 의원님께 여쭤봤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런 표현, 검찰의 난이다, 윤석열의 난이다, 위헌적 쿠데타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런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못한 거죠. 너무 과하다. 네. 네. 그럼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의 촛불이 지금 두 높이 올라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조국 장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덫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즉에 그만뒀어야 하는데 진즉에. 지금도 너무 멀리 왔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호랑이 등에 탄 격이 되는 바람에 더더구나 그 서초동 집회 때문에 네네. 이제는 스스로 물러날 길도 차단돼 버렸다. 퇴로가 차단됐다 퇴로가 오히려. 차단돼 버렸다. 네. 그래서 왜 이 상황을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렇게 관리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네.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파국으로 끝날 텐데 조국 장관이 아주 비참하게 그만두든지 네.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다 잃은 채 계속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늦을 때가 빠른 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전체 국민의 뜻을 따라서 조 장관을 사퇴하든지 해임을 하고 소위 그렇게 간절히 주장하는 검찰개혁도 조국 장관이 있으면 이게 희석되고 안 됩니다. 새로 깨끗한 손의 장관이 와서 네. 검찰개혁을 해야지. 뭐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검찰개혁을 소리 높이 외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으시다. 우리 김경재 의원님은. 애시당초 사실은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역사 속의 흐름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국가 전체가 완전히 두동강이 쫙 나 있고요.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보다 보면 이번 기회에 정말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평균적인 보통의 친구 사이였을 경우에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각자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전체가 이 이슈 때문에 의식이 양분화되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두동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혼동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해서 지금 직접 논하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좀 제대로 스스로 판단하는 게 맞겠다. 이런 그리고 얘기네요.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네. 검찰 개혁은 검찰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으면 국회 앞에 와서 촛불 시위 하시는 게 맞고 네. 검찰 인사개혁 정권과 상관없는 적정한 인사개혁 제도 만들라라고 한다면 네. 차라리 그건 법무부나 청와대 앞에 가서 촛불 시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7507 쓰신 애청자분께서 조국 시위 참가자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옹호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검찰은 헌법 수호자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0387 쓰시는 우리 식구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 그렇게 당당한 건가요? 수사를 철저히 해서 밝혀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8678 쓰시는 새아침 가족은 검찰 개혁 조국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과 같이 우리 국민은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6249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겠지만 판검사 출신의 장관이 아니라서 더 저항이 큰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겸허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조국 국면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양분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좀 지엽적인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불거진 게 있었죠. 압수수색할 때 당시에 검사팀장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 때문에 야권은 아예 탄핵을 또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너무 놀랍게 부인이 들이닥친 수사팀장들에서 너무 놀라서 쓰러질 뻔했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고 남편이 좀 하되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그런 시각 또 하나 그리고 탄핵 추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법 집행을 심파극으로 몰아가고 있다. 심파극으로 몰아가고 있다. 네, 네. 여성 두 분만 있느니 갑자기 들이닥친 압수수색이니 가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못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이 자택에 가장 많을 텐데 이 사건이 지금 시작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네. 이제서 압수수색을 하면 소위 컴퓨터에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 이외에 나머지 없앨 수 있는 종이 증거나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다 줘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뒤늦은 압수수색을 마치 과잉 수사인 것처럼 비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성이 있는 집은 앞으로 압수수색을 안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여성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부적절하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까? 네. 그다음에 인륜으로서 부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남편으로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압수수색 팀장 검사가 관등 성명까지 됐습니다. 권력관계를 확실히 해놓은 것이죠. 인륜으로 하려면 자기 부인만 위로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할 거니까 압수수색에 응하고 협조하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보통 사람들은 새벽에 압수수색을 당해요. 그다음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압수수색을 당해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그다음에 변창훈 검사. 네. 뭐 신새벽에 당하고 이랬는데 저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최대로 말하자면 예우를 갖추어서 해준데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압수수색 당한 것처럼 하는 자체가 심파조다.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요. 현장에 나와 있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은 압수수색의 범위에 관해서 2번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중에 네. 신속하게 끝내라는 말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게 100이라면 적당히 하고 끝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수사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고 직권 남용으로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은? 글쎄 이제 밖에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검찰이 강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 변호인들도 입회를 했고 또 자제분들도 뭐 아드님 따님 이렇게 다 계셨다면 그러니까 총리님 말대로 따님만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아드님까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 사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다면 사실은 최소한 뭐 어떤 경우에는 따님하고 변호인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병원에 그냥 가서 입원하셨으면 될 텐데 이제 네.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로는 검찰이 먼저 119를 부르겠다고 말을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기자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잠깐 쉬는 걸로 좀 정리를 하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외압을 느꼈다라고 만약에 팀장이 생각한다면은 11시간이나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걸 주광덕 의원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이런 또 것도 문제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 의원? 그 11시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변호인이 네. 올 시간, 그다음에 조국 장관과 통화하는 시간, 그다음에 식사 시간, 2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수정하는 시간 네, 이런 네. 것들을 빼면 실제 압수수색 시간은 저는 과도한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주광덕 의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지금 언론이나 여당에서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네. 지금 이 와중에 야당에 알려주는 검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만세 부르겠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자택 안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이 밖으로 드러났느냐. 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1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가족 3사람, 변호인 3사람, 6명의 수사관들. 그다음에 조 장관이 전화할 때 들었던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서초동 쪽에 그런 이야기가 퍼졌다는 거예요. 압수수색하는 중에 장관이 전화했다라 퍼져서 자기가 확신을 안 가진 상태로 대정부 질문에 해보니까 선뜻 시인해서 자기가 대여를 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부자로부터 들었다? 그 내부자라는 게 네. 그 안에 있던 누군가는 밖으로 발설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내부자로부터 주광덕 의원이 들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내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뭔가 수사 정보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국 장관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고요. 솔직히. 그리고 변호사들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검찰 측 사람들 내지는 당시에 압수수색을 나왔던 사람들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주광덕 의원이 나 검사한테 들은 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내부자라고 하는 건 수사관들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이야기가 검찰 측에서 흘러나왔을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접 주광덕 의원에게 이야기했을 확률은 전혀 없다. 네. 우리가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라 하는 이야기도 자꾸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딴 거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구호들도 쓰시는 분께서요. 장관이요라고 한 게 아니고 조국입니다라고 했다는 게 팩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도 뜨거운 토론 이어졌는데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